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수린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다이언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5년 6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384쪽입니다. 먼저 저자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수린이라는 분은 1970년대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나오고요. 미국 UMT 관리기술훈련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법무자문위원으로 계시고 하버드 관리학 전임 강사로 활동하시고 있고 세계 500대 기업의 관리 자문 및 기업 훈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답니다. 최근 수린이 개설한 EQ, 그러니까 감성지수죠. 감성지수의 관리 과정이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관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며 유명한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구글, 시스코 등의 세계적인 기업의 고위층 임원들을 비롯해서 이미 6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수강한 그런 강의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식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강,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 2강,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3강,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4강,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5강,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6강,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7강,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마지막 8강입니다. 행동하라. 바로 지금. 우리는 보통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아실현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도 하지요.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찾아내서 이것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아실현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아실현을 비교적 좀 척척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하버드대 출신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인 하버드에서는 사실 미국의 정재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정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배출해내었기 때문이죠. 빛나는 성공을 만들어낸 그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자아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버드대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볼 적에 그들이 과연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버드 대학의 힘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작가는 이 지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가 명실상부한 인재의 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자는 하버드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지능이 월등히 높거나 운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버드 특유의 하버드 정신이 학생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버드 정신이란 독립적인 사고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자아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맞더라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해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이 하버드 정신을 바탕으로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풀어쓴 책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유명 인력자원 전문가인 로저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녔듯이 각 성격에 맞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또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성격에 맞는 직업만 제대로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든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 98%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공을 거머쥐었지요. 즉, 다시 말해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격이라 뭐라 분명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심리적인 체계인데 다만 모든 사물에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듯이 성격도 크게 사교형, 신중형, 주도형, 안정형의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 뚜렷한 특징을 지닌 이 네 가지 성격 유형은 특히 개인적 기호나 행동 스타일, 생존 방식 등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사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숨겨진 나 자신의 의외의 모습에 놀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한 타이밍에 나 자신의 성격은 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기회를 스스로 가져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에 맞는 적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성격이 참으로 많이 좌우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예인이란 직업은 좀 활발하고 사교적일수록 유리한 장점이 당연히 많을 것이고,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직업들은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 보다 더 적합한 편이겠죠.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 성격을 파악해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 성격과 잘 맞아떨어져서 더 나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하버드대가 많은 성공 인사를 배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세계 인류를 지향하는 수준 높은 교육 외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준 하버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버드대에서는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학업 성과가 아닌 그 사람의 자신감을 말한답니다. 정신이 굳건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하버드대는 이러한 이념이 모두 학생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행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자신감은 자만에 불과하며, 이렇게 맹목적인 자신감은 공중 누각과도 같이 일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자신감에 기대면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을 갖게 되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성행하던 1970년대 버밍엄에 살던 흑인 소녀는 부모님을 따라 워싱턴으로 백악관 견학을 왔다가 피부색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일은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긴과 동시에 그녀가 흑인의 사회적 위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일부 사람의 눈에 흑인은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흑인으로서의 삶이란 불평등과 굴욕과 공포의 연속임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아버지에게 말했죠. 지금은 피부색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제가 저곳에 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큼 뛰어나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지혜롭고 진보적이며 용감한 부모는 딸아이의 원대한 포부를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그 누구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나 편애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피부색이나 성별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라는 점,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백인을 뛰어넘겠다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녀는 수십 년을 정말로 너무너무 노력을 하며 보냈고, 열심히 지식을 쌓은 결과 탁월한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26세 때 그녀는 이미 스탠포드 대학의 강사로 교단에 섰고, 1993년 스탠포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흑인 교무주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0년 미국 대선 때 부시의 책사로서 그를 도왔고, 결국 미국 국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부 장관이자 해당 직위를 담당한 첫 흑인 여성으로서 말이죠. 콘돌리자 라이스는 인종차별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을 시험했고, 넘치는 투지로 결국에 훌륭한 자아를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스가 인종차별에 굴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훗날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능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자신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아낌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도 위대해질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듭니다. 야, 너 좀 자신감 좀 가져봐 라고 누군가 학창시절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죠.
자신감을 가지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네가 지금 내 상황을 알아? 누구라도 내 상황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껏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맹목적인 자신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운이 좋고 상황이 따라주다 보면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경험도 분명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일 때 사람은 자만을 하게 되고 이것은 맹목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냥 무턱대고 난 할 수 있어 식의 자신감은 때론 정밀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좀 통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도 있지만 매우 도전자도 많고 어려운 분야에서는 결코 통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나온 미국의 흑인 여성 정치가인 콘돌리자 라이스의 사례는 정말 그녀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노력하는 자신감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정말로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패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더 큰 실패의 늪에 빠져서 영원히 성공의 이러한 서광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면 절대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일부러 나를 벌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도망치거나 울거나 불만을 늘어놓거나 절망에 빠져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모두 엘리트라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그들 역시 크고 작은 실패를 겪었고 그들은 심지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해서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를 없애고 성공으로 향하는 선결 조건을 갖추는 데 정말 큰 몫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자 성공을 위한 주춧돌이 된 셈이죠. 실패가 행운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온전히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주저앉아서 믿음을 잃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서 실패와 마주하고 자신이 실패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을 이겨내는 길로 나아간다면 완벽하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하버드대에서 교편을 잡았던 미국의 유명 철학가이자 심리학가인 존 듀이 역시 실패와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단지 일시적일 뿐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이 발휘하게 될 능력이나 삶의 방향성은 대개 실패 이후에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반드시 겪게 되죠. 저는 모든 실패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 분명히 배우는 교훈이 있게 되고 실패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자만심 같은 것들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여서 큰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되나 진짜 큰 성공은 저는 실패의 경험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인기 많고 하는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태도보다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실패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어떤 사람의 그릇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워나가는 인생의 교훈, 삶의 지혜들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경험은 기분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를 통해 배워나가는 경험은 정말 뼈에 새기게 되는 통증이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남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겠고 선생님 또는 사장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과의 교류가 두려운가? 어쩌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기란 조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두려움을 숨기려 노력해도 또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위안을 삼으려고 해도 좀처럼 두려움을 지우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당신은 어떤가? 매사에 강한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하버드대 출신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도 두려움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면 대결이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감하게 두려움을 마주하라. 이를 해낸다면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겠는가? 아니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기에 맞서겠는가? 하버드대 출신들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 나를 일깨워주는 주문을 걸어라. 걱정 마. 뭔 일 있겠어? 두려워할 것 없어. 그러면 듣기만 해도 겁이 났던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믿어라. 아무리 작은 두려움이라도 이를 극복해내는 순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안을 접할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이게 잘 될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 사람과 충돌하면 귀찮고 좀 번거로운데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등등. 두려움은 생각을 단조롭게 만들고 행동하지 않도록 발을 잡아두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하버드에서 배우는 가르침은 두려움을 정면 대결로 맞서라인데요.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뤄두거나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사실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는 일의 경우 의식적으로 더 빨리, 더 먼저 마주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한 너무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조금은 멍청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일에 착수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막상 일이 진행되고 처리되다 보면 처음에 두려움과는 다르게 일의 디테일이 눈에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의 시행착오를 통한 피드백이 생겨나게 되면서 두려움은 적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반드시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는 쉴 새 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다. 당신은 경쟁을 두려워하는가? 사실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업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나 이익과 명예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 두려움 또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적당한 경쟁은 촉진제와도 같아서 우리 안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매년 하버드에서는 약 20%의 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또는 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유급이나 퇴학을 당한다. 이와 같은 아웃 제도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경고로 하버드대 재학생들에게는 부담인 동시에 성장의 계기가 된다. 그들이 빡빡한 스케줄을 정해 입학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타이트한 생활을 하는 것도 뒤처지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에게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란 없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쪼개 학업을 정진하고 쉼 없이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뿐이다. 경쟁은 상대보다 빠르게 뛰고 싶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상대와 경쟁을 치러 나갈수록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의욕을 불태울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경쟁 속에서 성공한다. 경쟁자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당겨서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고 원동력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즉, 경쟁 상대가 존재해야 우리의 잠재력이 발휘되고 경쟁 상대가 존재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며 경쟁 상대가 존재해야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 상대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마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면 대결할 생각으로 상대의 도전을 맞이할 때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패배에 대한 준비가 필수다. 승패가 갈리는 건 당연하고 이기든 지든 모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 설령 패배하더라도 실망하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더 강한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 그러면 패배의 경험에서 비롯된 잠재력이 더 큰 폭발력을 가지게 돼서 패배가 성공의 어머니, 다시 말해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바야흐로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대 간, 나라 간으로 다 경쟁이 가능해진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경쟁 구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에 기대고 있는 시스템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그리고 경쟁 시스템을 통한 삶에서 상처받지 않는 스킬을 터득해야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말한 대로 경쟁에는 참으로 좋은 순기능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상호 간 경쟁을 통해 수준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나친 경쟁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경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잦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회를 살면서 경쟁 구조는 시스템적으로 현재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무인도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경쟁 시스템에 우리가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쟁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토대로 스스로의 자아 실현에 좀 더 힘쓰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미국의 한 잡지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영인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조사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은 바로 열정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열정 없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말이다. 열정은 타인과 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을 대하는 한 사람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당신이 지어 올린 성공이라는 빌딩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은 강력한 힘으로 이를 이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열정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말하는 걸까? 간단히 말해서 열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드레날린이기 때문이다. 즉 온몸의 세포를 깨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필승의 믿음을 전달해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고 또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열정적인 사람을 여러분은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신기한 것이 이상한 춤을 추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아우라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이라면 우리는 뭔가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열정은 모든 것을 진지하고 의식적이고 일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바꿔놓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무언가의 열정을 느끼는 것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작게 불타올랐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언가의 열정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멋지게 생각이 되고 나 자신도 그 열정에 전염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열정이란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방문 판매원이었던 빌 포터가 대단한 열정을 바탕으로 세일즈를 펼친 결과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떠올릴 적에 이 열정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될 것인데, 사례로 나왔던 방문 판매원인 빌 포터는 정말 스스로의 가치를 열정을 통해 입증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